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나이 일은 이만하면 세상의 쓴맛 단맛은 다 보고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먼저 간 영감 없이 홀로 아들 경수 하나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이었지요. 반듯하게 자라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아들을 볼 때마다 이제 저 녀석 짝만 만나서 오순도순 사는 것만 보면 더는 바랄 게 없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날이 온 겁니다. 마흔이 넘도록 내성적인 성격 탓에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속을 태우던 아들이 글쎄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생 들어본 적 없을 만큼 들떠 있었고 제 가슴도 덩달아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온다고 한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 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혹여나 며느리감이 될 아가씨에게 늙은이 혼자 사는 집이라고 지저분한 인상을 줄까봐 노심초사했지요. 창틀에 먼지 하나까지 용납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푹 재워놓고 잡채에 들어갈 채소도 곱게 채 썰어 볶아냈습니다. 나물도 3가지나 무치고 정갈하게 끓인 미역국까지 상에 올리니 진수성찬이 따로 없더군요. 행여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면서도 어서 그 아가씨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의 현관 쪽으로 자꾸만 시선이 향했습니다. 딩동.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고 제 심장은 발치까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헛기침 한 번 하고 최대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자 잔뜩 긴장한 얼굴의 아들 뒤로 그림처럼 단아한 아가씨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내가 말씀드렸던 박나리 씨야. 아들의 소개에 박나리라는 아가씨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나리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참 곱고 반듯한 아가씨였어요. 단아한 원피스 차림에 과하지 않은 화장, 차분하게 내리깐 눈매와 상냥한 목소리까지.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며느리감이었죠. 저는 첫인상부터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 많았지. 밖이 추운데 얼른 들어와요. 제가 손을 내밀자 나리 씨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공손히 잡으며 아니에요, 어머님. 집이 너무 아늑하고 따뜻해요. 라며 생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의 경계심 같은 건 눈 녹듯 사라져 버렸어요.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내내 나리 씨는 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갈비찜이 입에서 살살 녹는다. 잡채는 간이 어쩜 이리 딱 맞느냐. 어머님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이신 것 같다며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맛있게 먹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저 해벌쭉해서는 나리 씨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기 바빴고요. 그 모습을 보니 이제 정말 우리 아들도 장가를 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리 씨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인 골드금 그룹 회장님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쩐지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똑 부러지고 야무지다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셨고 지금은 정년퇴임하셔서 강원도 쪽에서 전원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듣는 내내 어쩜 이렇게 빠지는 구석이 하나도 없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배경도 훌륭하고 성품도 고와 보이고 제 아들을 바라보는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지니 이보다 더 완벽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속으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복덩이를 만났구나 싶었지요. 집에서의 즐거운 식사가 끝나고 아들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었는지 근처에 새로 생긴 예쁜 카페에 가서 커피나 한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리 씨도 너무 좋아요. 어머님이랑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라며 맞장구를 쳤고 우리는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는 통유리로 되어 있어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참 밝고 환한 곳이었어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자리를 잡고 커피와 달콤한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나리 씨는 제게 이것저것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주도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어떻게 아버님을 만났는지, 아들은 어릴 때 어땠는지, 시시콜콜한 제 옛날 이야기를 어찌나 재미있게 들어주는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제 아들은 그저 그런 우리 둘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볼 뿐이었죠. 한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갓 20살이 넘어 보이는 앳된 직원이 우리가 주문한 커피를 쟁반에 들고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직원의 얼굴이 어딘가 모르게 잔뜩 굳어 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몸이 안 좋은가 하고 생각하는 순간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직원이 제 앞에 커피잔을 내려놓으려다 그만 손을 크게 휘청하며 들고 있던 커피를 제게 몽땅 쏟아버린 겁니다. 어머. 뜨거운 커피가 하얀 블라우스 위로 쏟아지며 순식간에 갈색으로 물들였어요. 뜨거운 기운에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은 사색이 되어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과 나리 씨도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죠. 엄마, 괜찮아? 많이 뜨겁지?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쩌면 좋아. 나리 씨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제 옷을 닦아주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며 당황한 직원을 먼저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아가씨.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놀랐겠네. 하지만 직원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제게 다가와 냅킨 뭉치를 건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걸로라도 우선 닦으세요. 직원은 제 손에 냅킨을 쥐어주며 다시 한번 고개를 푹 숙이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냅킨으로 옷을 톡톡 두드리며 젖은 부분을 닦아냈어요. 그런데 손끝에 무언가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냅킨 뭉치 안에 무언가 딱딱하고 네모난 것이 접혀 들어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순간 이상한 예감이 스쳤지만 아들과 나리 씨가 보고 있는 앞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냅킨을 주머니에 슬쩍 밀어넣고는 괜찮으니 이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옷도 버렸고 분위기도 깨졌으니 더 앉아있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과 나리 씨는 연신 제 걱정을 했습니다. 그 직원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건지 몰라. 세탁비라도 받아왔어야 했는데. 아들이 투덜거렸고 나리 씨는 그래도 어머님이 크게 안 다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집에 가셔서 얼른 옷 갈아입으셔야겠어요. 라며 저를 챙겼죠. 하지만 제 온 신경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정체 모를 종이 조각에 쏠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고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들이 나리 씨를 바래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곧장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냅킨 뭉치를 꺼냈어요. 냅킨을 펼치자 그 안에서 곱게 접힌 작은 쪽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저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여자아이의 것 같은 작고 동글동글한 글씨가 제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사기꾼이에요. 지난번에도 다른 남자한테 똑같이 접근했어요. 조심하세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한 상태로 저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사기꾼. 저렇게 상냥하고 완벽해 보이는 나리 씨가 사기꾼이라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분명 무슨 오해일 거라고, 그 직원이 사람을 잘못 본 것일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심장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싸늘한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왜 그 직원은 하필 제게만 커피를 쏟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위험한 내용을 쪽지로 몰래 건네야만 했을까요?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습니다. 당장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이제 막 사랑에 빠져 세상 전부를 얻은 듯 행복해하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 쪽지 한 장만 가지고 섣불리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시어머니 취급하며 아들과 나리 씨의 관계만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꼴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들 녀석의 저 순진하고 고지식한 성격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으니까요. 자기가 믿는 것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황소고집을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쪽지를 곱게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래, 아직은 아무것도 단정 지을 때가 아니야.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내 힘으로 직접 확인해 보는 수밖에요. 박날이라는 저 여자의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인지, 아니면 내 아들의 인생을 망치러 온 사기꾼인지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른 평생을 지켜온 내 아들과 우리 가정을 정체 모를 여자에게 순순히 내어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저 혼자만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때까지 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동네 노인정에 나가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박날이라는 여자와 그날의 쪽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기 일쑤였고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처럼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경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나리 씨와의 통화에 여념이 없었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애교 섞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저 목소리 뒤에 과연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 저는 조급한 마음을 억누르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뱀을 잡으려면 굴에 들어있는 놈을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되는 법이지요.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 미끼를 던져야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LA 갈비를 푸짐하게 재워 저녁상에 올렸습니다. 아들은 오랜만에 먹는 갈비에 신이 나서 젓가락을 놀렸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리 아가씨는 요즘도 많이 바쁜가 보구나. 통화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니 아주 씩씩하던데. 제 말에 아들은 입안 가득 갈비를 넣고 우물거리면서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얼굴로 대답했어요. 그럼요, 어머니. 비서실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리는 정말 대단해요.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고 오히려 제 걱정을 더 많이 해주는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이면 출장도 잦겠구나. 해외로도 자주 나가고 그러나? 아들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리는 주로 사무실에서 회장님 일정 관리나 내빈 응대를 담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외 출장은 주로 수행팀에서 나간다고 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지 해외까지 나갔다가는 꼬리가 길어질 테니라고 생각하며 또 다른 질문을 던졌죠. 참, 나리 아가씨는 대학에서 뭘 전공했다고 했지? 부모님이 두 분 다 선생님이셨으니 아무래도 인문학 쪽을 공부했으려나? 제 질문에 아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국문학 전공했대요. 그래서 그런지 말도 참 예쁘게 잘하잖아요. 어머님이랑도 대화가 잘 통할 거예요.
너무나도 완벽하고 막힘없는 대답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써준 대본을 줄줄 읽는 것처럼요. 저는 그 완벽함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진짜 살아온 이야기는 군데군데 허점도 있고 기억이 가물가물한 부분도 있기 마련인데 나리 씨의 인생 이야기는 한편의 잘 짜인 소설처럼 너무나 매끄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요. 다음 날 저는 아들이 출근하자마자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 발걸음이 향한 곳은 바로 그날의 카페였어요. 쪽지를 건네준 그 직원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모든 진실의 시작점이자 유일한 증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카페에 들어섰을 때 카운터에는 낯선 얼굴의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실망감을 감추고 커피를 한 잔 주문한 뒤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지만 제가 찾는 직원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저기 아가씨. 며칠 전에 여기서 일하던 키가 아담하고 머리를 동그랗게 묶은 아가씨가 있었는데 혹시 오늘 쉬는 날인가요? 제 질문에 직원은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아르바이트생이 여러 명이라. 언제쯤 보셨는데요? 한 사나흘 전쯤 제가 여기서 옷에 커피를 쏟아서 그 아가씨가 처리를 도와줬거든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제 말에 직원은 그제야 아 하는 표정을 짓더니 말했습니다. 아, 민지 말씀이시구나. 걔 오늘 비번이에요. 아마 내일 모레쯤 저녁 타임에 나올 거예요.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이제 이틀만 더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약속된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저녁 시간이 되자마자 다시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세차게 뛰는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직원 민지 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님에게 줄 음료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죠. 그녀 역시 저를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겁에 질려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그저 조용히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일이 끝나기만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카페 영업이 끝났고 민지 양은 동료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다가 그녀가 혼자가 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아가씨. 제 목소리에 민지 양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확인한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걱정 말아요. 해코지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그날 나한테 줬던 쪽지 말이에요. 제 말에 민지 양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누가 볼지 몰라요. 그녀의 불안한 모습에 저는 이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저는 민지 양을 데리고 근처 24시 설렁탕 집으로 향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라도 들어가면 온몸과 마음이 좀 풀릴까 싶어서였지요. 우리는 식당 가장 구석진 자리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민지 양은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뚝배기에 담긴 뽀얀 설렁탕이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그릇에 깍두기를 듬뿍 얹어주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우선 밥부터 먹어요. 속이 든든해야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제 말에 민지 양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아주 느릿느릿 수저를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식당을 채웠죠. 그녀가 뚝배기를 거의 다 비웠을 때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 여자에 대해서요. 그러자 민지 양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본물처럼 쏟아냈습니다. 그녀에게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오빠가 한 명 있다고 했어요. 부모님 없이 둘이서 의지하며 살아왔고, 오빠는 착실하게 인테리어 기술을 배워 자기 이름으로 된 작은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몇 년간 밤낮 없이 일해서 가게를 열 자그마한 자금을 마련했을 때, 바로 그때 박나리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때 박나리는 김민서라는 다른 이름을 쓰고 있었고, 유명 갤러리의 큐레이터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오빠에게 접근해서 상냥하고 지적인 모습으로 그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고요. 그리고는 결혼을 약속하고 우리 결혼하면 내가 아는 관장님 통해서 오빠 가게 일감은 얼마든지 밀어줄 수 있다. 그러니 가게를 좀 더 크게 강남에 번듯하게 열자. 부족한 돈은 내가 갤러리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보태주겠다고 꼬드겼다는 겁니다. 민지 양의 오빠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가게 보증금으로 쓰려던 돈과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대출금 전부를 그 여자에게 넘겼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돈이 넘어가자마자 김민서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전화번호도 살던 오피스텔도 갤러리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희 오빠 그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틀어박혀서 폐인처럼 지내요.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찾아오고 저희는 정말 지옥 속에 살고 있어요. 민지 양은 테이블 위로 엎드려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 가녀린 어깨가 안쓰러워 가만히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여자가 박날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왜 나한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쪽지를 건넨 거예요? 제 질문에 민지 양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그 여자가 어떤 남자랑 같이 카페에 들어오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름은 달랐지만 제 인생을 망가뜨린 그 여자 얼굴이 분명했으니까요. 또 다른 남자를 똑같은 수법으로 속이려는 게 뻔히 보였어요.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님께서는 저희 오빠처럼 당하시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민지 양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감히 내 아들에게, 내 가족에게 그런 더러운 수작을 부리려 하다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민지 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의 그 용기 덕분에 우리 아들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걸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고마워요. 제 말에 민지 양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민지 양과 그 오빠의 억울함까지 제가 반드시 풀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악랄한 사기꾼에게 똑똑히 가르쳐줘야만 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 자기 눈에서는 피고름이 흐르게 된다는 것을요. 저는 민지 양에게 연락처를 받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하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로소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목표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민지 양의 증언은 제게 확신과 함께 싸워야 할 이유를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박나리의 정체를 밝혀낼 증거를 하나씩 차근차근 모아야만 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꼬리를 잡힐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누구보다 냉정하고 치밀해져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바로 나리가 거짓으로 꾸며낸 그녀의 직장이었습니다.
대기업 골드금 그룹의 회장 비서실. 그럴듯한 배경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사상 누각처럼 허술한 거짓말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이 출근하고 난 뒤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낸 골드금 그룹의 대표 번호를 누르는데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떨려왔어요. 혹시라도 제 목소리가 떨려서 의심을 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죠. 저는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침착하자, 김순희. 너는 지금 아들의 동창회 일을 돕는 평범한 어머니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되뇌었습니다. 네, 골드금 그룹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화기 너머로 젊고 상냥한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온화하고 어수룩한 말투로 연기를 시작했어요. 아,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K대 동문상 선정위원회에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저는 잊지도 않은 대학과 단체의 이름을 둘러댔습니다. 올해 수상 후보자 중에 귀사에 근무하시는 박나리 팀장님이 추천되어서요. 본인 확인차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비서실로 연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그럴듯한 거짓말에 직원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잠시만요. 저희 직원 명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함이 박나리 팀장님이라고 하셨죠? 저는 숨을 죽이고 전화기 너머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타자기를 두드리는 소리,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고 그 시간은 제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고객님. 저희 전 직원 명단을 다 확인해 보았는데요. 비서실은 물론이고 회사 전체에 박날이라는 이름을 가진 직원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혹시 성함을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닐까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전화로 직접 확인하고 나니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동시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래요? 이상하다. 제가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네요. 바쁘신데 죄송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의 증거가 확보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어요. 아들에게 그 회사에 전화해 보니 그런 사람 없다더라라고 말해봤자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겠죠.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요. 라며 나리를 감싸고 돌 것이 뻔했습니다. 아들이 빼도 박도 못할 훨씬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어요. 그때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아들과 나리가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액자에 넣어두라며 제게 가져다 준 사진이었죠. 문득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본 시사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진 한 장만으로 인터넷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찾아내는 기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손녀딸이 그런 걸 아주 잘 다뤘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곧바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야. 뭐 하고 있어? 손녀는 제 전화를 받자마 제잘제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늘어놓았죠. 저는 한참 동안 손녀의 수다를 들어주다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우리 애기 할머니가 뭐 하나만 물어보자. 할머니 친구가 길 가다가 너무 예쁜 꽃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그 꽃 이름이 뭔지 너무 궁금해하네. 혹시 사진만 가지고도 그게 무슨 꽃인지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제 질문에 손녀는 아주 쉽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그거 이미지로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 줄 테니까 스마트폰으로 잘 따라 해봐요. 손녀는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 차근차근 순서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손녀가 시키는 대로 스마트폰을 조작해 탁자 위에 있는 나리의 사진을 찍어 검색창에 올렸습니다. 잠시 후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결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박나리의 얼굴을 한 여자가 나오는 수십 개의 게시물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름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청담동 갤러리 큐레이터 김민서로, 다른 곳에서는 유학파 출신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지혜로, 또 다른 곳에서는 재력가 집안의 막내딸 최유라로 소개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각각의 이름 옆에는 제 아들 경수가 아닌 다른 남자들이 처음 보는 제 아들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고급 레스토랑이거나 해외 휴양지 혹은 호화로운 요트 위였어요. 하나같이 돈이 많아 보이는 남자들이었죠.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것은 박나리가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같은 수법으로 속여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의 상이었습니다. 소름이 끼치는 것은 그녀가 각각의 남자에게 맞춰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사진에서는 지적이고 우아한 커리어우먼의 모습이었고, 다른 사진에서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부잣집 딸의 모습이었죠. 카멜레온처럼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꾸며 남자들의 마음을 홀리고 그들의 재산을 노리는 전문 사기꾼. 그것이 바로 박나리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증거가 될 만한 사진과 게시물들을 모두 화면 캡처라는 기능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제 이 증거들을 언제, 어떻게 아들에게 보여줘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저 악마 같은 여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나리 아가씨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추악한 진실을 마주한 직후에 저 여자의 목소리를 태연하게 들을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연기를 해야 한다. 그 무엇보다 완벽하게 저 여자가 저를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전화리예요. 잘 지내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꿀처럼 달콤하고 살가웠습니다. 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꾹꾹 누르며 대답했어요. 어이구, 나리 아가씨구나. 그럼 나는 잘 있지. 아가씨는 바쁠 텐데 별일 없고. 제 대답에 나리는 까르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랑 경수 씨 생각하면서 힘내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저희 이제 슬슬 결혼 준비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말에 저랑 같이 예단 보러 가시는 거 어떠세요? 제 친정 어머니는 멀리 계셔서 같이 못 가니 어머님이랑 꼭 같이 가고 싶어서요. 예단.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저 여자가 본격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위해 판을 깔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민지 양 오빠의 경우와 똑같은 순서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미끼를 던지기도 전에 물고기가 스스로 낚시의 바늘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한 톤 높여 세상 물정 모르는 시어머니처럼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럼 가야지. 100번이고 가야지. 우리 아들 장가 가는 건데 이 시어미가 뭐든 최고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지. 어디로 가면 되나? 아가씨가 좋은 대로 다 정해놔요. 제 들뜬 목소리에 나리는 아주 만족한 듯 했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역시 우리 어머님이 최고예요. 제가 아는 곳 중에 강남에서 아주 오랫동안 명품 예단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이 있거든요. 품질 하나는 정말 확실한 곳이에요. 제가 예약해놓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차갑게 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렴. 너희들이 파놓은 그 함정으로 내가 기꺼이 걸어 들어가 주마.
하지만 마지막에 그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건 너희들이 될 것이다. 저는 곧장 민지 양에게 전화를 걸어 나리가 예단 가게 이야기를 꺼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민지 양은 그 가게, 저희 오빠도 갔던 곳이에요. 주인하고 짜고 바가지를 엄청나게 씌우는 곳이에요. 라며 흥분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배우는 모두 준비되었고 무대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연극의 주인공인 저는 그 무엇보다 완벽한 연기를 펼쳐 보일 작정이었습니다. 약속한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감나가 보이는 옷과 가방을 꺼내 걸쳤습니다. 누가 봐도 아들 결혼에 돈 좀 쓰려는 어수룩한 시어머니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나리는 제 아파트 앞으로 번쩍이는 외제차를 몰고 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차 역시 다른 피해자에게서 뜯어낸 것이겠지요. 차에 오르자 나리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너무 고우세요. 꼭 사모님 같으세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곧 진짜 사모님 소리 듣게 될 사람은 너희들이 아니라 나다라고 되뇌며 겉으로는 호호, 뭘. 아가씨 옆에 서려니 늙은이가 주책 좀 부려봤지. 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겉보기에도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한복 및 예단 전문점이었습니다. 통유리로 된 가게 안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비단과 자개장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우리가 차에서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가게 주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복스럽게 생긴 중년의 여주인은 나리를 보자마자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반갑게 외쳤습니다. 어머, 우리 나리 양. 어서 와요. 이분이 말씀하신 시어머님이시구나. 아이고, 인상이 어쩜 이렇게 좋으세요. 딱 봐도이 넘치는 관상이시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주인은 저희를 가장 안쪽의 아늑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곧이어 따뜻한 대추차와 고급 한과가 상 위에 차려졌죠. 주인은 제 맞은편에 앉아 쉴 새 없이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이 고급스럽다. 피부가 이른이 넘은 나이로 보이지 않는다. 아드님이 이런 어머님을 둬서 정말 복받았다 등등. 듣기 좋은 말로 사람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수법이 아주 능수능란했어요. 잠시 후 나리가 주인에게 눈짓을 보내자 주인은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우리 나리 양 같은 며느님을 얻으셨으니 예단도 아무거나 하실 수는 없지요. 집안의 격이라는 게 다 이런 데서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주인은 그렇게 말하며 직원들을 시켜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화려한 이불 세트와 그릇, 은수저 세트들을 우리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 이불은요, 100% 수작업으로 만든 명주소매, 이란에서 직접 수입한 최고급 실크로 만든 커버를 씌운 겁니다. 부부 금실을 좋게 하는 기운이 서려 있어서 덮고만 주무셔도 아들 내외가 평생 싸울 일이 없으실 거예요. 이 그릇 세트는 또 어떻고요? 이조백자의 맥을 잇는 장인이 한 점 한 점 빚어낸 작품입니다. 여기에 음식을 담아내면 그 품격이 달라지죠. 그녀의 설명은 무슨 약장수처럼 청산유수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머나 세상에 정말 그렇게 좋은 거예요? 라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제 반응에 나리와 주인은 서로 만족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들은 값이 꽤나 비싸겠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주인은 아주 인심 쓰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이 이불 세트만 해도 저희가 2,500만 원은 받아야 하는데 우리 나리 양 얼굴 봐서 특별히 2천만 원에 맞춰드리고 이 그릇 세트도 원래 1,500만 원인데 1,200만 원까지 해드릴게요. 두 개 같이 하시면 3천만 원에 딱 맞춰드리겠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지만 저는 조금도 놀란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들 평생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 정도 돈이 문제겠어요. 라며 흔쾌히 지갑을 여는 신용을 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어이쿠, 갑자기 기침이 나네. 라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여는 척하며 테이블 밑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몰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네요. 나리 아가씨가 나 대신 좋은 걸로 잘 좀 골라봐줘요. 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화장실로 향하자 상담실에 남은 두 여자는 제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목소리를 낮춰 자기들끼리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 앞에 서서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 완전 제대로 걸려들었지? 저 할망구, 돈 좀 있는 티가 팍팍 나네. 그러게 말이다. 눈빛을 보아하니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이불이랑 그릇 말고 저기 있는 자개장까지 한번 밀어붙여 볼까? 아, 좋지. 저거 하나만 팔아도 우리 한 달은 놀고 먹잖아. 내가 바람 좀 더 잡아볼게. 저는 그들의 대화를 똑똑히 제 휴대전화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한통속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상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나리가 권하는 대로 3천만 원짜리 예단 세트를 그 자리에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삑소리와 함께 결제가 완료되자 나리와 주인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희색이 만연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가게를 나오면서 저는 나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가씨 덕분에 좋은 물건 잘 샀네. 고마워요. 나리는 별 말씀을요, 어머님. 다 어머님이 통이 크신 덕분이죠. 라며 제 손을 살갑게 잡았습니다. 그 손의 감촉이 마치 끈적끈적한 뱀의 그것처럼 느껴져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둡고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나리와의 데이트는 어땠냐, 예단은 좋은 걸로 했냐며 신이 나서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소파에 앉아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 옆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경수야, 무슨 일 있니? 어디 안 좋은 데라도 있는 거야? 제 질문에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머니께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빚이 좀 많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빚이라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처럼 착실한 애가 무슨 빚을 져. 제 말에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몇 년 전에 잘 아는 선배 말만 믿고 주식에 손을 댔다가 크게 실패했어요. 그걸 만회해 보려고 다른 곳에 손을 댔는데 그게 잘못돼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저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이 얼마나 되는데? 아들은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원금만 2억이 넘어요. 이자까지 합하면 훨씬 더 되고요. 상상보다 훨씬 큰 금액에 저 역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빚독촉에 시달리고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리를 만났어요. 나리가 제 사정을 다 알게 되었는데도 저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결혼만 하면 자기 집에서 이 정도 빚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부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머니. 역시나 모든 것이 그 여자의 계획대로였습니다. 아들의 약점을 틀어쥐고 구원자인 척하며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나리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자 동아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나리가 그러는데 아주 확실한 투자 정보가 하나 있대요. 자기 집안 어른들만 아는 정보인데 이번에 투자하면 딱 한 달 안에 투자금의 3배를 벌 수 있는 기회라고.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을 담보로 대출만 좀 받게 해주세요.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제가 다 책임지고 갚을게요.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저 이 지긋지긋한 빚 다 갚고 나리랑 떳떳하게 결혼할 수 있어요. 제발요, 어머니. 아들은 제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절박한 눈빛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저 사기꾼 여자에게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내몰려 있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경수야, 엄마가 생각해 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테니 너는 나쁜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먹고 있어. 저는 아들을 안심시키고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 차갑게 식은 거실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 아들에게 더 깊이 마술을 뻗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고 그 무대는 제가 직접 만들 참이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돈 이야기를 꺼낸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이 좋아하는 북엇국을 끓여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퀭한 눈으로 식탁에 앉았죠.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알을 깨작거릴 뿐 제대로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흔들리면 제 아들은 정말 벼랑 끝으로 떨어질 테니까요. 경수야. 제 부름에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가 어젯밤에 말한 투자 말이다. 엄마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건 안 되겠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왜요?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정말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이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수야, 세상에 확실한 투자라는 건 없단다. 특히나 그렇게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게 해준다는 말은 99%가 아니라 100% 사기야. 그리고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잖니. 너희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우리 식구 비바람 막아주려고 마련한 유일한 재산이고 너랑 나의 추억이 전부 담겨 있는 곳이야. 그걸 그런 불확실한 말 한마디에 담보로 잡힐 수는 없어.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평생 저한테 언성 한번 높인 적 없던 순하디 순한 아들이 눈에 붉은 핏발을 세우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못 믿으시는군요. 그리고 나리도 못 믿으시는 거고요. 나리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어머니는 그냥 제가 평생 이 빚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 저 여자가 내 아들을 이렇게까지 망쳐놓았구나.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질하고 아들의 눈을 멀게 해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구나. 서운함과 분노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우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가서 바람 좀 쐬고 머리 좀 식히고 와라. 그 머리로는 엄마랑 더는 이야기가 안 되겠다. 제 차가운 말에 아들은 입술을 부들부들 떨더니 네, 어머니 뜻이 정그러시다면 저도 어쩔 수 없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는 외투를 거칠게 챙겨 입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집 안에 홀로 남겨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에 했던 말,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불길한 메아리가 되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대로 뒀다가는 정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저는 서둘러 제 외투를 챙겨 입고 아들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정처 없이 길을 걷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아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행여나 들킬세라 가슴이 조마조마했지만 지금 아들을 놓치면 영영 후회하게 될 것만 같았어요. 한참을 걷던 아들은 갑자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는 다급하게 택시를 잡아탔죠.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뒤따라오는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는 기사에게 앞차를 놓치지 말고 따라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택시는 한참을 달려 으슥하고 낡은 상가 건물들이 즐비한 후미진 동네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들이 내린 곳은 간판도 제대로 없는 낡은 5층짜리 상가 건물 뒤편의 주차장이었어요. 저는 택시비를 계산하고 건물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아들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아들은 주차장 한가운데서 초조하게 서성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육중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한눈에 봐도 인상이 험악한 사내 2명이었습니다. 우락부락한 체격에 팔에는 빈틈없이 문신이 그려져 있었죠. 그들이 다가오자 제 아들은 겁먹은 강아지처럼 몸을 움츠렸습니다. 돈은 가져왔어?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턱짓으로 묻자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봉투를 열어 돈을 세어본 남자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봉투를 아들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이게 다야? 야, 이자도 안 되는 거 알면서 장난해? 너 진짜 죽고 싶어? 남자는 아들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아들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끌려갔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곧 큰 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원금까지 전부 갚겠습니다. 큰 돈? 너 같은 월급쟁이가 무슨 수로 큰 돈을 만져. 또 어디서 사기라도 치시게. 남자가 비웃으며 아들을 밀치자 아들은 힘없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내 아들을 지키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얼굴과 차량 번호를 똑똑히 기억해두는 것이 먼저였어요. 사내들은 아들에게 다시는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라는 윽박을 몇 번 더 지르고는 침을 뱉고 차에 올라타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기둥 뒤에서 지켜보는 제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착하기만 하던 아들이 저런 험한 꼴을 당하고 있었다니.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아들의 상처를 너무 늦게 알아챘구나.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들의 흐트러진 옷깃을 조용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들의 멱살이 잡혔던 자리에는 희미하게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경수야. 제 목소리에 아들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아이처럼 울던 아들이 조금 진정이 되었을 때 저는 아들을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 주었습니다. 이제 엄마한테 다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전부 다. 제 조용한 말에
아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지난 몇 년간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선배의 말에 속아 주식 투자를 시작했던 일 손실을 보자 이성을 잃고 무리하게 돈을 빌려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일 불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엔 손대지 말아야 할 사채에까지 손을 댔던 일까지. 그는 매일같이 걸려오는 빚독촉 전화와 협박에 시달리며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천사처럼 박나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리는 아들의 모든 사정을 듣고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누구나 살면서 실수는 할 수 있는 거다. 오빠 잘못이 아니다. 내가 옆에서 도와주겠다며 그를 감싸 안아주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결혼만 하면 자기 집안의 재력으로 이 모든 빚을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다며 그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는 겁니다. 아들은 나리가 자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나리는 제 아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교묘하게 그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원자인 척 다가와 결국엔 마지막 남은 것까지 모두 빼앗아갈 심산이었던 거죠. 모든 이야기를 마친 아들은 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한테까지 짐을 지게 할 수는 없어서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아들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니, 경수야.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걸 왜 이제야 엄마한테 말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엄마가 있잖니. 제 말에 아들은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다 괜찮아.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말해줘서 고맙다. 이제부터는 엄마만 믿어. 이 엄마가 너를 괴롭히는 그놈들 전부 다 너의 인생에서 깨끗하게 치워줄 테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 순간 제 마음속의 슬픔과 아들에 대한 미안함은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자들,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으리라.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야.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모든 것을 털어놓은 그날 밤, 우리 모자는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다그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고 그의 아픔에 공감해 주었죠. 그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어떻게 홀로 견뎌왔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은 제 위로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고 잿빛이었던 그의 얼굴에도 아주 조금이나마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저는 아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수야, 이제부터는 연극을 해야 한다. 제 말에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극이라니요, 어머니? 그래, 연극.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전히 박나리라는 여자에게 푹 빠져서 엄마를 설득하려는 아들 역할을 계속해야 해. 그리고 나는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엔 마음이 돌아선 돈 많은 어수룩한 늙은이 역할을 할 거야. 저는 아들에게 박나리가 사기꾼이라는 증거들, 즉 민지 양의 이야기와 제가 찾아낸 인터넷상의 다른 이름들, 그리고 예단 가게에서의 녹취 파일에 대해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분노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지금 너가 배신감에 휩싸여 박나리에게 따지기라도 하는 날엔 그 여자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거고 우리는 저들을 잡을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는 거야. 민지 양 오빠처럼 우리도 그냥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되고 마는 거라고. 알겠니?
제 설명에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그 여자가, 그리고 그놈들이 제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만들 거예요. 아들의 눈에서 결의를 확인한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든든한 아군이 생긴 셈이었으니까요. 다음 단계는 우리의 동맹을 더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민지 양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젯밤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이제 우리 모자가 힘을 합쳐 그들과 싸우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죠. 수화기 너머의 민지 양은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이세요, 아주머님? 정말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럼. 잡을 수 있고 말고. 반드시 잡아야지. 그래서 말인데 아가씨 도움이 좀 더 필요해요. 혹시 그 사기단에 대해 더 아는 건 없나요? 예를 들면 박나리 말고 다른 공범이라던가 그들이 주로 어디서 활동하는지 같은 것들요. 제 질문에 민지 양은 한참을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겠지요.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고 싶었습니다. 아가씨, 많이 무섭고 떨리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저놈들은 앞으로도 아가씨 오빠 같은 피해자들을 계속 만들어낼 거야. 우리가 여기서 끊어내야만 해. 내가 아가씨랑 아가씨 오빠 절대로 다치지 않게 지켜줄게요. 나 한번 믿어봐요. 제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민지 양은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 오빠가 당하기 직전에 그 여자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은 적이 있대요. 청홈 개발이라는 회사 이름을 몇 번이나 이야기하면서 회장님이라는 사람한테 진행 상황을 보고하더랍니다. 청홈 개발. 그리고 회장님. 드디어 몸통에 실마리가 잡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나리는 그저 미끼 역할을 하는 행동대원일 뿐, 그 뒤에는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총책, 회장님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민지 양에게 청홈 개발이라는 회사에 대해 아는 것이 더 있는지 물었습니다. 오빠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그 회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서류상으로는 아주 깨끗한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자문 회사로 되어 있었대요. 사무실도 강남 한복판의 번듯한 빌딩에 있고요. 워낙 합법적인 회사처럼 꾸며놔서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조차 제대로 안 해줬다고 했어요. 민지 양의 말은 제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회사를 방패막이 삼아 뒤로는 교묘하게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잡기 위해서는 그들의 소굴인 청홈 개발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민지 양에게 정말 고맙다고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었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인터넷으로 청홈 개발이라는 회사를 검색해 보았죠. 민지 양의 말대로 그 회사는 아주 그럴듯한 홈페이지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미래를 엽니다. 같은 번지르르한 문구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회사 연역이나 사업 실적 같은 것들도 아주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역겨운 위선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새로운 무기, 청홈 개발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제안할 차례였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 말했던 아주 확실한 투자 정보라는 미끼를 제가 먼저 덥석 무는 척하는 것이었죠.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경수야, 지금 당장 박나리한테 전화를 걸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 엄마가 드디어 마음을 돌리셨다. 예단 산 것 때문에 기분이 좋으신지
이왕 이렇게 된 거 너희가 말한 그 투자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최대한 기쁘고 흥분한 목소리로 알겠지? 아들은 제 지시대로 박나리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시킨 대로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나리의 흥분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잠시 후 전화를 끄는 아들이 제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완전히 넘어왔어요. 자기가 직접 저희 어머니께 전화드려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다고 길길이 날뛰던데요.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덫은 놓였고 사냥감은 신이 나서 덫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에 적힌 청홈 개발이라는 네 글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기다려라. 이 김순이가 너희들의 그 더러운 소굴을 뿌리째 뽑아주마.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전쟁의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마지막 조력자를 찾아 나설 때였습니다. 든든한 아들과 용감한 민지 양이라는 아군을 얻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들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합법적인 회사를 방패로 삼고 뒤로는 사채업자들까지 동원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으니까요.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덮칠 수 있는 공권력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만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젊었을 적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집요하고 유능했던 형사, 제 오랜 친구인 박영진이었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영진이와 그의 아내까지 네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아주 막역하게 지낸 사이였죠. 저는 수소문 끝에 영진이가 은퇴 후 작은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영진이는 낚싯대를 들이운 채 한가롭게 세월을 낚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는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김순희 여사 아니신가? 이 귀한 분이 어쩐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셨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형사 시절처럼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상에 마주 앉아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회포를 푼 뒤 저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영진아, 내가 오늘 너를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라 부탁할 일이 있어서야.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위험한 일이야. 제 심각한 표정에 영진이는 웃음기를 거두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난 몇 주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에게 접근한 박날이라는 여자, 카페 직원이 건네준 쪽지, 제가 혼자서 수집한 증거들, 즉 가짜 직장과 여러 개의 다른 신분들, 예단 가게에서의 녹취 파일, 그리고 아들을 옥죄고 있는 사채업자들과 그들의 배후로 추정되는 청홈 개발이라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녹음된 내용을 듣고 나리의 다른 신분들이 담긴 사진들을 본 영진이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영진이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길게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죠. 순이야, 너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내가 형사 생활 30년 하면서 너처럼 대담하고 치밀한 아마추어는 처음 본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야. 너가 말한 그 청홈 개발이라는 놈들, 몇 년 전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이나 부녀자들 등쳐먹는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전문 조직이야. 꼬리가 어찌나 긴지 잡으려고 할 때마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우리 후배들도 골치를 앓고 있었는데 너가 그놈들 소굴로 들어갈 판을 직접 짠 셈이구나. 영진이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이 일 내가 돕지. 아니, 반드시 도와야만 하겠구나. 너 혼자 상대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놈들이야. 그는 곧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팀장인가?
나 박영진인데. 지금 자네 팀에서 맡고 있는 부동산 투자 사기 조직 말이야. 내가 아주 확실한 미끼를 하나 물었는데. 이건 월척 정도가 아니라 고래를 낚을 수 있는 기회야. 영진이는 수화기 너머의 후배 형사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제게 말했죠. 됐다. 내가 가장 믿는 강력팀 후배다. 일단 내가 그놈들 소굴로 들어가는 날, 밖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기로 했다. 그놈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돈이 오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들이닥쳐서 현행범으로 모조리 체포할 계획이야.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진 순간이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까지 얻게 되자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저는 영진이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낚시터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날이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된 것입니다. 어머님, 전날이에요. 경수 씨한테 말씀드렸어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서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저는 연습한 대로 탐욕에 눈이 먼 어리석은 노인처럼 한껏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호호, 뭘. 나도 이제 늙었는데 남은 인생 돈 걱정 없이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봐야지. 우리 아들 빚도 갚아주고 나도 좋은 차 한번 굴려보려면 그 정도 투자는 해야 하지 않겠어? 제 말에 나리는 신이 나서 제잘거렸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마침 저희 집안의 투자를 총괄하시는 외삼촌께서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아주 좋은 기회라며 꼭 한번 직접 뵙고 싶어 하세요. 어머님께만 특별히 공개하는 투자 정보라고요.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 회사 사무실에서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외삼촌. 민지 양이 말했던 바로 그 회장님이 분명했습니다. 놈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나 그래. 그렇게 높으신 분이 나 같은 늙은이를 직접 만나주시겠다니 이거 영광인걸. 그럼 내일 가야지. 내일 오후 2시쯤 어때? 네, 좋아요, 어머님.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청움 개발 사무실에서 뵙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영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청움 개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 입고 갈 옷을 골라야 했지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극 무대에 오를 배우처럼 저는 신중하게 의상을 골랐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값비싸 보이고 그리고 가장 어수룩해 보이는 옷으로요. 그리고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을 비춰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그저 평범하고 약해 보이는 늙은 할머니 한 명이 서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실컷 나를 비웃고 깔보아라. 내일 너희들의 그 오만한 웃음이 절망의 비명으로 바뀌게 될 테니.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 경수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절망에 빠진 어두운 얼굴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지로서 그 눈빛에는 비장한 결의마저 서려 있었죠. 저는 말없이 아들의 밥그릇에 따뜻한 묵국을 한 그릇 더 퍼주었습니다. 든든히 먹어둬라. 오늘 긴 하루가 될 테니.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식탁에는 더 이상 무거운 침묵이 아닌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오자 저는 작전 수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고심해서 골라두었던 의상을 꺼내 입었습니다.
자수정이 박힌 화려한 보라색 벨벳 투피스에 목에는 어울리지도 않는 굵은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손목에는 금장 시계를 차고 악어 가죽 질감이 나는 번쩍이는 핸드백을 들었죠. 누가 봐도 갑자기 돈벼락을 맞아 흥청망청 돈 쓸 궁리만 하는 교양 없고 촌스러운 졸부 할머니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헛웃음이 나왔지만 이것이야말로 저들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최고의 위장이었습니다. 아들 역시 일부러 평소에 잘 입지 않는 몸에 꽉 끼는 어색한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어머니의 재력에 덩달아 신이 나서 안절부절 못하는 철없는 아들의 모습, 그 자체였죠. 집을 나서기 직전 제 가슴에는 친구 영진이가 연결해준 형사들이 달아준 브로치 모양의 초소형 녹음기 겸 위치 추적기가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옷깃 너머로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제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일부러 평소에 타던 아들의 낡은 국산차 대신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가장 비싼 검은색 대형 세단으로요. 차에 오르는 순간부터 우리의 연극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청움 개발이 입주한 강남의 초고층 빌딩은 그 위용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번쩍이는 황금빛 회전문을 지나 로비에 들어서자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들 중 몇몇 역시 저 사기단의 일원이겠지요. 약속된 층에 내리자 청움 개발이라는 고급스러운 금장 간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나리가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경수씨,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오늘따라 더욱더 세련되고 지적인 커리어 우먼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옷차림을 보고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경멸의 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지만 이내 그 눈빛을 감추고는 더욱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멋쟁이신데요? 저희 외삼촌께서 보시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나리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사무실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호화로웠습니다. 푹신한 카펫이 깔린 복도를 지나자 여기저기서 직원들이 일어나 우리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들 모두가 연기자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죠. 마침내 가장 안쪽에 있는 회장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육중한 원목문 앞에 섰습니다. 나리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게 하는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무실 안은 웬만한 집 거실보다도 넓었습니다. 거대한 책상 뒤에는 인상 좋은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죠. 바로 외삼촌이자 이 사기단의 총책인 오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값비싸 보이는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귀한 분이 오셨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어수룩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회장님. 제가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푹신한 가죽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곧 여직원이 들어와 최고급으로 보이는 찻잔에 향긋한 차를 내어왔죠. 오 회장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참 동안이나 제 칭찬과 아들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책상 위에서 두툼한 서류철과 화려한 홍보물을 꺼내 우리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여사님, 제가 오늘 여사님께만 특별히 소개해드릴 투자 상품은 바로 제주도 애월에 위치한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 부지입니다. 그는 홍보물에 있는 리조트 조감도를 가리키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를 맡았으며 완공만 되면 아시아 최고의 휴양지가 될 것이라는 둥. 지금 투자하면 완공 후에 최소 5배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둥.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죠. 그는 복잡해 보이는 도표와 수익률 그래프까지 보여주며 저처럼
돈만 아는 늙은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들을 일부러 섞어 썼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그는 아주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런 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그냥 지금 10억을 넣으시면 2년 뒤에 50억이 되어 돌아온다. 딱 이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친구 영진이가 미리 알려준 대로 결정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럼 이건 은행 이자랑은 비교도 안 되겠네요. 그런데 회장님, 이건 나라에서 허가한 안전한 사업이 맞나요? 이렇게 큰 수익을 보장한다는 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고요. 제 순진한 질문에 오 회장은 아주 인자한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여사님. 저희 청홈개발은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저희 같은 VIP들만 아는 고급 정보입니다. 수익률 보장 역시 저희가 여사님께만 특별히 확약서를 써드릴 겁니다. 그러니 법적인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약서. 바로 제가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문서 자체가 불법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영진이가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다른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쪽 땅이 지금은 개발이 안 되는 자연 녹지로 묶여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자 오 회장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제게 몸을 더 가까이 붙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역시 여사님. 알아보셨군요. 맞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직 그렇죠.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다음 달에 있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지역의 용도 변경이 확정된다는 정보를 제가 미리 입수했습니다. 저 위에 계신 분들과의 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제 브로치에 달린 녹음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형사들에게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차고 넘칠 만큼 확보되었습니다. 저는 이 연극을 끝낼 마지막 대사를 뱉었습니다. 회장님 말씀만 들어도 벌써 부자가 된 것 같네요. 좋아요. 저 투자하겠습니다. 제 전 재산을 전부 다 걸어보겠어요. 제가 가진 땅이랑 예금 전부 정리하면 한 50억 정도는 될 겁니다. 50억. 그 액수를 듣는 순간 오 회장과 박나리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승리의 미소를 교환했죠. 하지만 저는 마지막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제가 배운 건 없어도 돈 문제만큼은 확실해야 한다는 신조를 가지고 살았어요. 이렇게 큰 돈인데 계약은 은행에 가서 했으면 좋겠네요. 은행 지점장님 같은 높은 분이 보는 앞에서 도장을 찍어야 제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그리고 돈도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금해드리고요. 제 유난스러운 성격 때문에 그러니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겠어요? 제 말에 오 회장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죠. 아마도 자기들의 통제 구역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가 거절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까다롭게 굴었나 보네요. 이렇게 큰 돈을 움직이는 게 처음이라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정 곤란하시면 그냥 없던 일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 회장은 다급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아닙니다, 여사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당연히 여사님 편하신 대로 해드려야죠. 고객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희 청홈 개발의 경영 철학입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여사님께서 지정하시는 은행 VIP실에서 뵙도록 하지요. 하하. 거대한 월척이 제 낚싯바늘을 완전히 삼켜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그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늙은이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박나리는 제 팔짱을 끼고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저희 정말 가족이 되는 거네요. 라며 제잘거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들 경수 앞길도 활짝 피겠구나. 다 아가씨 덕분이야. 우리는 그렇게 서로 다른 꿈을 꾸며 마지막 무대가 될 은행으로 향할 약속을 잡고 헤어졌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저는 영진이에게 내일 오전 10시 땡땡은행 본점이라는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 지독한 사기극의 막이 내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심판의 날, 약속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저와 아들 경수는 어제와 같은 복장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으로 향하는 내내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손에서는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마주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경수야, 겁먹지 마라.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땡땡은행 본점 VIP 라운지는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한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저기 창구에서 서류를 보고 있는 은행원도,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중년의 신사도, 입구에서 고객을 안내하는 청원경찰도 모두 영진이의 후배 형사들이 위장한 모습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상담해줄 지점장 역시 이 작전의 총책임을 맡은 베테랑 강력팀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무대 위로 저와 아들은 주인공처럼 들어섰습니다. 잠시 후 라운지 문이 열리고 오 회장과 박나리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곧 손에 쥐게 될 거액에 대한 기대감과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이고 여사님, 먼저 와 계셨군요. 오 회장은 마치 이곳이 자기 집 안방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나리는 제 아들 옆에 바싹 붙어 앉아 경수 씨, 우리 이제 고생 끝이야. 라며 달콤하게 속삭였죠.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이어 지점장으로 위장한 김 팀장이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주 능숙하게 오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는 그의 직원이 건넨 투자 계약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청홈 개발의 제주 리조트 부지 투자 계약서로군요. 특약 사항으로 연 300%의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네요. 아주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회장님. 김 팀장의 말에 오 회장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회사를 믿고 투자하시는 VIP 고객분들께는 이 정도의 혜택은 당연히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대화는 이미 짜인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순희 여사님,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셨고 여기에 서명하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의하고 말고요. 이제 지긋지긋한 가난은 끝이라고 생각하니 손이 다 떨리네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상담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오 회장과 박나리는 거의 숨도 쉬지 않고 제 손끝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계약서의 서명란에 제 이름 석자, 김순희를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제 이름의 마지막 획이 그어지는 순간 김 팀장이 조용히 하지만 상담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진성 씨, 박미영 씨. 두 분을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상담실의 문이 벌컥 열리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손머리 위로 올려.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 회장과 박나리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죠. 잠시 후 상황 파악이 된 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들 뭐야? 왜 무고한 시민을 위협해? 무고한 시민? 당신이 지난 5년간 수십 명의 피해자들에게서 뜯어낸 돈이 얼마인지 잊었나 보군. 김 팀장은 오 회장에게 다가가 차가운 쇠고랑을 그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달은 박나리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사 같던 그녀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악귀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저를 향해 악을 쓰며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이 할망구가 감히 나를 속여? 내가 너 같은 거 가만둘 줄 알아. 하지만 그녀 역시 여형사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연극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박나리는 분노의 화살을 가장 만만하다고 생각했던 제 아들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들을 노려보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멍청한 마마보이 자식아. 너 때문에 그거 하나 제대로 구워 삶지 못해서 내가 이 꼴을 당하잖아. 이 한심한 놈아. 너가 네 엄마만 제대로 설득했어도 지금쯤 우린 돈방석에 앉아 있을 거라고. 이 무능한 놈아. 그녀의 추악한 본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칠 뻔했던 악마의 마지막 발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채업자들이 돈을 받으러 왔다가 잠복해 있던 다른 형사들에게 모조리 체포되었다는 무전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난 것입니다. 박나리는 형사들에게 끌려나가면서까지 끝까지 저와 아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추악한 몰골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의 분노와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대신 깊은 허탈함과 연민마저 느껴졌습니다. 텅 빈 VIP 라운지에 저와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평화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죠.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정말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이 힘든 싸움을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마음속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소동은 한편의 영화처럼 막을 내렸고 그 후의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모았던 모든 증거, 즉 예단 가게에서의 녹취 파일과 박나리의 여러 신분이 담긴 인터넷 게시물 캡처 사진, 그리고 마지막 작전에서 확보한 오 회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전부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제 증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경찰은 청홈 개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수십 건의 대포 통장과 이중 장부를 확보했고 그들이 지난 몇 년간 벌여온 사기 행각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70대 노모의 기지로 수백억 원대 부동산 사기단 일망타진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를 도배했죠. 제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 기분이 참 이상했어요. 언론 보도가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경찰서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양의 오빠 역시 경찰서에 찾아와 피해 사실을 모두 진술했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악의 고리가 저의 작은 용기 하나로 인해 마침내 끊어진 것입니다. 오 회장과 박나리를 비롯한 사기단의 일원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져 자신들의 죗값에 합당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 모자의 삶에도 새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지만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며 더욱더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빚을 갚아나갔죠. 고된 생활이었지만 아들의 얼굴에서는 예전처럼 어둡고 절망적인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의 정직함과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의 건강한 얼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건데. 제가 어머니 마음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았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따뜻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됐다, 이 사람아. 이미 다 지난 일이야. 누구나 살면서 실수는 할 수 있는 법이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거지. 너는 아주 비싼 인생 수업을 받았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다시는 엄마한테 뭐 숨기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이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니까. 제 말에 아들은 아이처럼 눈물을 쏟았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모자의 관계는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저는 민지 양과 그 오빠를 저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직은 얼굴에 그늘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삶을 포기한 사람의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제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님 덕분에 저희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지나간 아픔을 이야기하며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로 약속했죠.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온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새로 뜨기 시작한 아들 녀석의 목도리를 한 코 한 코 뜨개질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조용하던 집안에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김 팀장이었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며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씩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강력팀의 김 팀장이었어요. 그는 먼저 제 안부를 정중하게 묻고는 다름이 아니라 경찰서 내부적으로 감사장을 전달하고 싶은데 혹시 잠시 와주실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몇 년 만에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아껴두었던 고운 분홍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간 가슴에 응어리가 져 있어 차마 밝은 옷을 입을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경찰서에 들어서는 발걸음은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김 팀장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회의실에는 수사에 참여했던 모든 형사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죠. 얼떨떨한 기분으로 앞으로 나가자 경찰서장님께서 직접 제 손을 잡으시며 감사장을 건네주셨어요. 김순희 여사님의 용감한 시민 정신이 없었다면 저희도 이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색하고 쑥스러우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끈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간 영감이 이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감사장 수여식이 끝나고 김 팀장은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해 따뜻한 녹차를 한 잔 대접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다른 제안을 하나 꺼냈습니다. 김순희 여사님, 실은 저희가 부탁드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관내 노인정이나 복지관을 돌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하는데 여사님께서 직접 경험담을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팀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경찰관이 100마디 하는 것보다 여사님처럼 직접 겪고 또 지혜롭게 이겨내신 분의 살아있는 말씀 한마디가 비슷한 위험에 처한 다른 어르신들께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발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제가 뭘 안다고요. 저는 그냥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던 늙은이인걸요. 남들 앞에 서서 이야기 같은 건 해본 적도 없는걸요. 완강히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옥 같던 제 아픔과 시련이 어쩌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는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 할 예방주사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내 아들 하나 구하자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느꼈으니까요. 저는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김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러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 첫 강연 날이 밝았습니다. 동네 노인정의 작은 방에는 어르신 20분 남짓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단이라고 할 것도 없는 작은 족답 위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입안이 바싹바싹 말라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떨려서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말도 더듬었죠. 하지만 제 눈앞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자 마치 제 친구, 제 이웃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조금씩 용기가 났어요. 저는 준비해온 원고를 옆으로 치우고 그냥 제 이야기를, 제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감인 줄 알았던 그 여자를 처음 만났던 날부터 제 옷에 쏟아진 커피와 작은 쪽지, 그리고 아들의 눈물과 제 고독했던 싸움까지. 제 경험을 꾸밈없이 이야기하자 어르신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함께 욕을 해주셨고 어떤 할머니는 아이고 그 마음 내가 알지 라며 눈가를 훔치셨죠. 제 이야기에 함께 분노하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기단이 검거되는 대목에서는 자기 일처럼 함께 통쾌해하는 모습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저의 진짜 인생 2막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집에서 아들 밥이나 차려주며 조용히 늙어가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시장에 가면 어머, 사기 잡는 김 여사님 아니세요? 라며 알아보는 분들도 생겼죠. 저는 동네를 돌며 어르신들의 지갑을 노리는 사기꾼들을 막는 든든한 파수꾼, 사기 잡는 김 여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새로운 목표와 뜨거운 활력이 생긴 거예요. 이제와 돌이켜보면 박나리가 제게 커피를 쏟았던 그날은 제 인생 최악의 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은 제 인생에 새로운 사명을 선물해준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도 마이크를 잡고 힘차게 외칩니다. 어르신들. 달콤한 말로 다가와 내 모든 걸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니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자식에게 꼭 물어보세요. 제 이야기를 듣는 어르신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내 아들 하나를 지키기 위해 시작했던 이 고독한 싸움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가정을 지키는 더 큰 싸움이 되었다고요. 70이라는 나이에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